자,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 지도사 23년 수강생 여러분. 저는 세법을 담당하게 된 이훈엽 세무사고요. 우리 경영 지도사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기본 강의 진행해 볼게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법은 2차에만 나오고 있어요. 1차 시험에도 안 나와서 더욱더 어려워하는 과목이고요. 우리 3교시에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90분간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데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논술형이라는 게 30점짜리고요. 약수량이라는 게 10점짜리여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30점짜리 2개 60점, 10점짜리 4개 40점인데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이게 좀 이제 20점 막 좀 이렇게 쪼개서 나올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소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뭐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우리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과락이 이제 확 나오는 게 워낙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요만큼인데 내가 하필 공부 안 한 게 좀 위주로 그게 나왔다. 그게 거의 그의 과락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지사를 이제 빨리 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선택적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게 또 그에 안 나온 애는요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여유롭게 한 2년을 대비하시는 게 맞지 1년을 올인해도 너무 양이 많아요. 이게 세법뿐만 아니라 재무도 그렇고요. 재무관리도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게 1년보다는 여유롭게 2년 대비하시는 게 시험상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간단히 2차 커리를 보시면요. 우리 혹시 세법 너무 처음이다. 내가 너무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이제 입문 강의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주로 이제 회계사 세무사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인데요. 그래도 세법의 기본 뼈대나 세법이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제도를 빠르게 훑거든요. 빠르게 훑기 때문에 입문 강의를 뭐 빨리 들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시간이 없다. 바로 기본 강의, 기본만 들으시고요. 우리 기출풀이는 3년치를 무료로 찍어드렸는데 어차피 기본 강의하면서 다 기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따로 풀이하기보다는 기본 강의에서 녹아서 그냥 바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원마다 이제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서 7월에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 7월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커리큘럼이 단줄어요. 그냥 기본 강의 모의고사 시험이요. 기본 강의 모의고사 시험. 근데 우리 주관식 시험은 그래도 좀 조금 써봐야 돼요. 좀 써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약간 좀 필수 코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모범 답안 양식을 또 통해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쓴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는 내용을 딱 핵심 묘연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막 페이지 수가 많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 교재 설명해 보시면 입문 강의 때는 입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요 기본 강의 때 배우는 요 기본서 요거랑 그다음 모의고사는 유인물로 별도로 이제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요 책을 거의 시험장에서 시험장까지 들고 들어가시면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 경지사 시험에 나오는 시험범위에요. 시험범위. 일단은요. 우리 국세 기본법이라는 제목이 10점 정도로부터 출제가 돼요. 네, 이제 가끔 30점이 나오는데 사실 국세기법 내용에서 30점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고요. 다른 거랑 혼합돼서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야. 참고로 이제 국세기법에서 10점보다는 국세기법법 10점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알아야 되는 뭐 소득세법에서 상승세 같은 걸 한꺼번에 물어봐서 30점을 내는 게 사실 요즘 좀 트렌드기는 해요. 예전에는 뭐 딱 국제법 30점, 법인세 30점 이랬다면요. 이제는 법소부 혼합해서 30점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좀 최근에 특징이고요. 네, 보통 국제법은 이제 양적으로 한 10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10점 정도. 그리고 이제 주요 세목이라고 쓰는 게 원래 소법부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세가 경지세에서는 뭐 또 3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 5년 정도는요 10점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약수령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상속증여세법이 10점으로 출제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30점 논술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상속증여세가. 근데 이것도 좀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꼭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의 관계들 어떤 다른 세목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묶어서 좀 출제하다 보니까 100% 상속세만 출제됐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주로 크게 나오는 파트들이 법소예요. 법소. 일명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가 우리나라에도 세수 징수 1, 2등이에요. 1, 2등. 1등이 소득세. 사실 2등, 3등은 부가세, 법인세가 이제 이제 가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일단 내용적으로도 많고 내용도 좀 이제 방대한 양을 가지면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게 소득세 또 법인세예요. 소득세, 법인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개는 최소한 20, 30점이 나온다는 거죠. 대개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국징법이 또 계륵이야.
그래서 국제법은 그냥 따로 무료 특강 올려드리는 거 그거 들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때 워낙 이거 하는 것도 바쁘니까 국제법이 보통 10점 나오다가 3년 동안 또 안 나왔어요. 그래 또 올해 안 나오냐? 몰라요. 갑자기 또 10점 나와도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이런 게 나오면 또 쉬워요. 쉽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온라인 이제 무료 특강 같은 걸로 그냥 이제 전환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려면 일단 법소 상증 이런 것들 큰 것들을 절대로 이제 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30점짜리를 못 풀어버리면요 합격하기 어려워요. 합격 어려워요. 그러다가 뭐 국기 부가를 제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런 데서 점수를 티끌 모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점수를 배포했을 때 안전적 합격이라는 것이지 막 내가 에이 법수만 파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또 갑자기 다른 데서 30 나와버리면은 그 전략이 안 먹히기 때문에 법수는 조금 더 힘있게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조금 더 이제 지엽적인 걸 제끼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겠다. 요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수업 목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공부 방법은요, 별거 없어요. 사실 세법이 어렵지만, 세 가지. 실무 사례 또는 실제 법이 만들어진 사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련 법령. 세 번째, 법령 해설. 법령 해설이라는 게 취지예요, 취지. 시험 문제는요, 사례를 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 규정에 관한 내용과 취지를 쓰시오. 이게 경지사의 거의 90% 물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법령과 취지만 알면 돼. 법령과 취지. 법령과 취지가 100점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목마다 좀 다른 거죠. 세목마다. 근데 관련 사례는 왜 배워야 되냐?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되고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냥 단순히 법령을 외우면요. 순식간에 까먹는 게 세법이에요. 왜냐 세법이 수많은 거래와 수많은 법이 상충되면서 생겨난 어떤 최종 결과물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례가 없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해가 되게 안 돼가지고 뭐 공부할 때 재미도 없고 안 외워주고 에이 안 해버리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례법령의 취지, 사례법령 취지 요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세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사실 경지사뿐만 아니라 세법 시험에 들어가는 모든 수험생이 세법이 쉽다라는 평가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법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 세법은요. 일단 양이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던 그거보다 많은 양을 경험하실 거예요. 왜? 매년 또 개정돼요. 매년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가 삭제될 때 10개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지날수록 공부할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격해야 돼요. 세법. 이게 막 진짜 5년, 6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매년 생사돼요. 매년. 올해도 개정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야. 일단 방대한 양.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일단 제가 이제 프린터로 다음 주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 경지사 출제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해서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13년도까지 경지사 2차 기출문제 세법이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주제별로 정해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벌써 13년부터 한 22년도면은 약 10년인데 거기서 3번 이상 4번 이상 출제한 게 있어요.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또 나온다. 3번, 4번 이상 나온 거냐? 워낙 그게 세법에서 중요한 쟁점과 이슈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발전해왔던 법. 그런 것들은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돼. 그게 이제 주요 주제라는 거예요. 주요 주제. 시험에 2번 이상 나온 거. 시험에 2번 이상 나온 거. 근데 이제 2022년부터 13년도까지 봤는데 딱 한 번 나왔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시간 관계상 좀 선별적으로 해야겠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미출제형 공부하셔야 돼요. 미출제형이요. 오히려 안 나오게 돼요. 안 나와. 매년 막 자주 나오는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안 나온 거 중에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출제할게요. 아니면 최근에 실무에서 이슈되거나 최근 판례로서 뭔가 쟁점이 있었거나 최근 법이 개정돼서 뭔가의 이슈가 있는 이런 주제들 좀 잘 나와요. 모든 세법 시험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떻게 다른 시험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 해커스에서 공무원 세법도 가르치지만 회계사, 세무사 세법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각 매년 기출문제를 강제로라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고 이게 이게 또 나고 이걸 분석하면서 또 저도 이제 사무실을 이제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된 것들을 또 공무원분들과 주변 세무사 동기분들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왜 나온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수험생 때 몰랐지만. 그래서 미출제형 중에서 출제가 나서 높은 것들이
실무에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 계속 내는 건데 아직 경지사가 워낙 2차에서 조금씩만 나오다 보니까 안 낸 주제가 아직 엄청 많아. 안 낸 주제가. 안 낸 주제 중에서 이건 왜 안 냈지? 제가 보다 이거는 왜 아직 출제가 안 됐지? 이런 것들 아마 낼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걸 공부하시기 오히려 나아요. 기출문제에서 한 번 나온 걸 공부하기보다는 안 났지만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 요걸 대비하시게 될 확률적으로 높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믿고 따라오시고 세법 공부하다 보면요. 큰일 났어요. 저번 주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세법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해.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모든 세법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게 다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 양도 많지만 이게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세법이. 용어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단어와 문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면요. 문장을 잘 안 읽히고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지 하면 까먹는 이런 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용어를 일단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용어를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많이 까먹으니까 결국 최대한 이유와 취지와 사례 위주로서 세법을 대비하시는 게 그나마 휘발성이 낮게 하는 이제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휘발성 이게 굉장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와 사례를 통해서 법령을 결국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까먹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선생님 몇 회독해야 되죠?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뭐 5회독 하세요. 그게 의미가 사람마다 그냥 보고 또 보고야. 내가 그냥 안 까먹을 때까지 계속 보는 것이지 막 전수로 5회독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한 10번 읽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 쉬운 거는 이제 한 2번 봐도 기억에 남아요. 어려운 것들은 한 3, 4번 봐도 까먹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해할 때까지 보고 그냥 보고 또 보고 전략으로 공부하는 게 세법이요. 답이 없고 해독이요. 답이 없고 회독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생님의 수업도 더 잘 들리고 책의 내용도 잘 읽히면서 머릿속에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법 1회독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세법 1회독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했던지 간에 거의 탑3 안에 무조건 들어요. 세법 1회독.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했나 책이 잘못했나 선생님이 잘못했나 세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이에요. 세법이라는 과목 특성 진짜 전국에 뭐 선생님 다 들어보세요. 오히려 다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독도 회독 요게 이제 굉장히 세법의 어떤 지름길인데 사실 저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이게 반복하는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뭐든 이제 반복하면 잘해지는데 반복하는 과정까지의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노력. 세법 특징은 잠깐 배워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빠른 합격하려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취지. 왜냐면 경지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인데요. 2차 세법. 취지를 물어봐요 일단. 취지를 모르면 일단 답안지를 못 써요. 근데 이제 법령이 사실 더 중요해. 근데 법령을 잘 이해하려면 취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이다. 취지와 법령. 경지에서 100점이 취지와 법령이 나오는 거예요. 취지와 법령. 그리고 내가 법인세 마스터하고 부가세 제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법인세에서 주요 주제, 부가세에서 주요 주제, 소득세 주요 주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빨리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정 세목을 깊이 있게 파기보다는 시험 전 주제에서 필요한 주제들 선별해서 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절대로 막 법인세 공부하고 법인세 까먹었다고 법인세 다시 보기보다는 빨리 1회독을 끝낸 다음에 빨리 다시 법인세 보면서 빨리 부가세, 소득세 다 보고 법인세를 보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법인세 끝날 때쯤 다시 일장 까먹었으니까 큰일 났다. 법인세라도 가져가야겠다. 법인세 다시 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영영 법인세만 보다가 다른 거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과감히 까먹었지만 2회독 때 빠른 2회독 때 다시 이제 정리하지라는 생각으로 끝내고 반복이에요. 끝내고 반복.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이런 주제들을 정리할 거예요. 이런 주제들. 그래서 그런 거를 올해 A급으로 좀 취급을 할 거예요. 올해 A급. 이거 왜 경제사 안 냈지? 진짜 될 거예요. 제가 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도 강의가 지금 거의 이제 5년차가 되었는데 후렴 트라무스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기출문제 그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예상 적중률 참고로. 이건 제 자랑이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 책 순서와 다르게 여기 페이지가 어디지? 국세기본부터 할 거야. 390페이지. 국세기본법. 그래서 우리 경제사가 1차 때 안 배워서 너무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배워보면요. 우리 세법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세법이 있고 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세법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왜냐면
세법이 국민들의 재산을 뜯어가는 거야, 사실. 내가 번 돈에서 정부에 세금을 내래. 사실 누가 세금 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천재지변을 했을 때 국가가 좀 복원돼야 되고, 또 코로나로 나라가 힘드니까 좀 재난지원금도 주려면 국가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행정청에 맡겨가지고 행정부에서야 세금을 걷어라 한다면 어떤 다수가 납득할 만한 세금이 아니라 특정인들한테는 유리한 세제로서 세제가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은 정부에서 제정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이 정부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기관, 국회라는 거예요. 이게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 그래서 국민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고요. 그 국회의원들도 다수의 동의하에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에서 다수결의해서 선정된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법에는 반드시 과세 요건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과세 요건. 과세 요건. 이 과세 요건이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요. 세금을 뭐를 기준으로 과세할까? 과세 대상이 뭐냐? 소득이냐, 소비냐, 재산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하에 설정된 세금이 아니니까 갑자기 막 키 큰 사람은 세금 내라, 뭐 잘생긴 사람은 세금 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 대상은 국민들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제정하셔야 돼요. 국회에서. 두 번째, 납세의무자. 세금을 누가 낼 의무가 있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얼마를 과세해야 되는지,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율 몇 퍼센트 부과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은요, 반드시 법에 있어야 돼요. 세법에서. 그래서 부가세법, 과세 요건, 소득세법, 과세 요건,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과세 대상, 아니 과세 요건. 근데 우리 법을 지체하다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요, 어떤 시스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하위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국회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국회 및 세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들을 다 제정하다 보니까 세부적이고 하위적이고 좀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은 행정부한테 위임을 하면서 일명 세법은 기재부, 기획재정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기재부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내용 큰 틀을 이렇게 짰는데, 거기에 세부 내용들은 야, 행정부 중 기획재정부 너희들이 좀 맡아가지고 매년 법을 좀 제정하고 바꾸고 수정해라, 이렇게 지금 위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명 시행령이라는 조문이요. 시행령. 일단 시험법에는 시행령까지야. 여기서 더 세부적인 것들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세부적으로 위임하면서 시행규칙이라는 법을 만드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 실무적인 내용들이요. 주로 여기는 막 신고서 서류라든지 뭐 중요한 내용보다는 정말 지엽적인 내용들, 우리 실무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수험적으로는 지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경지사 시험에서 시행규칙 조문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단 경지사 시험은 법이 일단 제일 잘 나오는데 시행령까지는 시험에 내고 있어요. 시행령까지 내고 있으니까 법 시행령, 일단 시험법이요. 법 시행령 참고로 이런 식으로 세법이 일단 짜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나 배웠는데, 이런 과세 요건을 국민의 대표회에서 제정해라 라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시스템으로서 세법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세법을 배우기 전에 정말 준비운동 정도를 하는 내용이 조세 법률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은 법에 의해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세부적인 게 기재부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금을 뗄 때는요, 어느 집단한테는 유리하게, 또 어느 집단한테 불리하게, 이런 식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한테 최소한 공평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세금의 중요한 뼈대가 조세 평등주의예요. 누군 내고 누군 세금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제일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세금을 내기 싫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세금 안 내요? 저게 고위층 자녀여가지고 좀 세금을 좀 거둘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누가라도 세금 내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테 최대한 짜야 되지만, 이게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 있는데, 야, 똑같은 돈 벌었으면 똑같은 세금 내자, 이런 개념이 수평적이라면, 야, 10조 번 사람은 아무래도 1억 번 사람보다 세금 더 내야지, 10조 벌었는데, 이러면서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직적 공평이라는 거예요. 수직적 공평. 이 두 가지 룰에 의해서 세금을 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큰 시스템은 공평과세, 평등과세, 요 조세평등주의와 국민의 대표인 정부에서 뭘 제정하자, 조세법률주의, 이 두 가지가 세법의 큰 뼈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시험에 직접 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워낙 사실 중요한 이론이어서. 근데 요거는 헌법에 있어. 기초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보면 헌법의 기초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세법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세법으로 나와서 요게 그냥 둔 뼈대를 간단히 배웠고요. 세법을 짤 때도 이렇게 짠 거야. 이제 야, 뭐에 대해서 과세할까? 그게 이제 그 담세력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세 대상이라는 건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까? 소비에 대해서 과세할까? 보통 재산에 대해서 할까?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발달하면서 평등하면서 시스템상 그게 반발이 없는 세 가지의 담세력, 소득, 소비, 재산이란 말이야. 요 소득세가 개인한테 물릴까?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에서 물릴까? 법인 소득세. 이렇게 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명 소득세법이고요. 요게 일명 법인세법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 근데 법인 소득세법을 소득을 그냥 빼버린 거야. 그래서 법인세법은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법인 소득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부가가치세. 우리 영수증에서 봤던 VAT,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재산 중에서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이거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너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내는 건데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는 차라리 재산의 무상 이전 이거에 대해서 과세.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해요. 왜? 가족이니까 이제 부모님 재산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피가 섞인 내 자녀한테 공짜로 넘겨야지. 자녀는 앉은 데 돼서 부동산 갑자기 10억짜리가 생겼대요. 증여세라는 걸 내셔야 돼요. 증여세.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상속세. 그래서 이거는 담세력이 뭐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거예요. 재산의 무상이전. 그래서 이렇게 과세 대상에 따라서 개별 세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증세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외적으로 야 여기서 공통적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이에요. 예표적으로 세금을 때렸는데 납세자가 억울해요. 이 세금 처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명의 빌려줘가지고 내가 명의로 사업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건데 나한테 세금이 부과된 거야. 이걸 빨리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억울함을 호소해서 세금 처분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소득세에도 정해놓고 법인세도 정해놓고 부가세도 정해놓고 상증세도 정해놓으면은 법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야 어차피 공통적으로 쓰이는 내용이라면 개별세법에 4번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하나 제정하자. 공통적인 내용,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을 국세 기본법이라는 데 써놓는다는 거예요. 국세 기본법. 그래서 약간 국세 기본법이 세법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지금 국세 기본법. 이게 10점에서 30점이 나와요. 또 하나로 뭘 배우냐면 이거 세금 안 내면 어떡할 거야? 안 내면 봐주나? 고지서라는 게 집에 날라와요. 무서워. 세금 안 냈으니까 고지서. 근데 그래도 안 내. 독촉해요. 그래도 안 내? 이제 공무원이 집에 찾아와서 압류해 가요. 돈 될 만한 것들 다 압류해 가요. 이런 것들은 소득세 안 내도 마찬가지, 법인세 안 내도 마찬가지, 부가세가 안 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세법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통적으로 징수해 가는 내용이니까 야 공통적으로 국세 징수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세금의 징수에 관한 법은 여기서 이제 보도록 만들자. 그래서 국세징수법도 여기에서 세금 안 냈을 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 징수할 때의 절차들 이런 걸 지칭해놨어요. 국세기본법은 이제 왜 적어놨는지 목적을 봐볼게요.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목적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두 번째는요. 납세자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무조사 파트예요. 세무조사. 우리 세무조사가 너무 국무원분들의 강압적 형태로서 막 자력 집행권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받을 시 납세자의 권리들을 국세 기본법에 제정해놨어요. 참고로 작년에 세무조사 파트에서 10점이 출제가 되었어요. 또는 이 권리 구제제도라는 게 일명 불복이라는 파트예요. 불복이 세금 처분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며칠 내 제기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국세 기본법 파트에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각 세목의 공통적 내용, 그리고 세무조사 받을 때의 권리들, 억울한 처분받았을 때 구제에 관한 법률들, 이런 것들 걸 규정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하게 가세하면서 납세 의무를 잘 되게끔 이바지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정된 게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세금의 어떤 기본 룰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요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수험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요. 참고로 세금은요, 국가가 걷어서 국세로서 사용한다. 그게 국세야. 참고로 우리 세무서에 내는 게 국세예요. 세무서에 내는 게. 근데 가끔 우리 자동차세, 우리 선생님, 우리 자동차세 내시나요? 자동차세. 그죠? 자동차세는 구청시청에서 걷어가요. 구청시청. 그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런 걸 지방세라 그래요. 참고로 우리 경지사는 지방세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취득세, 뭐 자동차세, 담배세, 뭐 경마하시면 뭐 레저세, 뭐 이런 세금들은 지자체에서 먹여가지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국세에서도 일부 세목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기법은 국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거는 지방세는요, 지방세 기본법이 따로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이 따로 있어. 애초에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도, 세무직 공무원부도요, 국세 공무원 시험과 지방세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고요. 일하는 기간도 다르고 시험 날짜도 다르고 시험 범위도 다르고 아예 뽑는 형태가 달라요. 별개의 어떤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국세직과 지방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국세에는 저희 시험 범위니까 한번 체크해볼게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담세력이 소득이죠. 인컴 텍스라 그래요. 인컴 텍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어차피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법인세도 소득세, 개인소득세건 소득세지 않냐. 애초에 소득세법이라고 지칭하면서 1편, 개인소득세 파트, 2파트, 법인세 파트, 이렇게 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법을 좀 달리 제정했어요.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법, 개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법, 이렇게. 그래서 저기에서 주로 30점으로 많이 나와요. 참고로 저기서. 두 번째, 상속증여세. 돌아가실 때 물려받는 재산, 요게 이제 상속세 내는 거고, 살아생전에 물려받은 재산, 요게 증여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부세, 시험 범위가 아닌데 재산 보유한 것에 내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고요. 요것도 시험 범위가 아닌데 부가세로는 세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왜냐면 명품 이러거든요. 10%의 부가세만 부과하기에는 좀 사치성 있는 제하다 보니까, 야, 명품은 개별 소비세, 개별적인 물품,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한 번 더 물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명품은 20% 세금이 떠 있어요. 10% 부가세뿐만 아니라 20% 세금이 더 있으니까 최소 30% 세금 붙는데, 사실 현실에서는요, 개별 소비세가 붙으면요, 교육세라는 세금이 또 붙어가지고 세금이 38%가 붙어요. 30%가.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개별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이런 거에 덧붙여서 내버려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거 덧붙여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세는 술 소비에서 내는 거고,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면서 작성하는 게 인지세고요. 은행에서 막 대출 받을 때 뭐 인지세 내서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하면서 내는 게 증거거래세고요. 교육세, 노동세는 따로 걷는 게 아니라 개별 소비세의 일부가 교육세야. 법인세의 일부가 농어촌투표세예요. 참고로 근데 교육세랑 농어촌 투표세는요, 목적세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목적세. 저거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농어촌의 지원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건데, 요 교육세랑 농특세 외의 세수는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가 그때그때 어떤 예산하에서, 다수의 동의하에 예산하에서 그냥 자유롭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세는 반드시 교육을 위해서만 써야 돼. 농어촌 투표세도 반드시 농어촌을 위해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배워봤어요.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은요, 먼저 어떤 규정이 있냐면, 기간과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세금 내는지, 아니면 언제 기간 안에 뭘 이제 세금을 계산해내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민법의 내용을 보통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기법,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서 민법 내용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감히 체크했어요. 민법 내용 가감히 체크했어요. X처리해서 그냥 체크도 빼고 싶다. 제가 내년도 때는 빼버릴게요. 기한은 혹시 모르니까 좀 볼게요. 기한. 마지막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 건데, 뭐 소득세 신고 기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고 기간은 5월부터 5월 30일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짜가 기한이니까 5월 31일이 기한이 되는 건데, 이때 특례를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어요. 특례 이런 거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확률은 적지만 뭐
안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혹시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신청기한, 청구기한 각종 기한들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체크해볼까요? 다음 날로 기한이 하루 연장돼요. 왜냐면 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사 방문했는데 토요일이야. 토요일에는 쉬어요. 다음 나가려면 일요일이야. 일요일도 쉬어요. 토요일은 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날로 연장돼서 월요일로 돼요. 월요일.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날 연장돼요. 그게 공휴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요게 마지막 신고 기한이었다면 다음 날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근데 요즘은요, 누가 옛날처럼 막 세무서 방문하고 이런 뭐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전자료식으로 납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에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홈택스가 막 마퇴한 거야. 갑자기 무슨 해킹 당했는지 갑자기 막 로그인이 안 돼.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가 안 돼가지고 다음날 신고해봤더니 갑자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가 있어. 이러면 억울하겠죠.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서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는요, 연장이 어떻게 되냐, 언제 다시 복구가 될지 모르니까 다음날이 아니라 장애가 복구가 돼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심지어 하루 더 줘. 언제 복구가 될지 몰라요. 새벽에 복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날의 다음 날이에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나올 확률은 적은데 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만 보시고요. 이것만. 얘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참고로 작년 세무사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기한의 연장. 그리고 경지사 시험이 좀 논리적인 걸 물어볼 때도 있는데 매년 깡암기로 물어보는 게 한 3, 40점은 깡암기를 내. 깡암기로 나올 파트요. 깡암기로 나올 파트 참고로.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기한 연장이 많아졌어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원래 신고 기한까지는 하기 납세자가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프고 사업 망하고 이랬을 때는 제때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좀 연장해주자. 그 기한 연장 사유 깡암기를 좀 외우고 들어가세요. 아직 경지사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B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A급까지는 아니고 한 B급 정도. 세무서장님은 천지지변 그 밖에 아래 어느 하나에 있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기한까지 그냥 이런 거를 막 워딩들대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큰 키워드를 잘 적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한 글자 막 빠져서 막 감점까지 고려해서 다 외우려고 하면 세법은 못해요. 그냥 신고 신청 기한까지 이런 식으로 등이라고 하면 돼. 이제 신고 신청 등 기한까지 세금을 이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첫 번째는요, 세무서장님이 자체적으로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얘가 힘들고 어려운지는 세무서장님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가 지금 사업 망했으니까 기한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우나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깡암기 사유들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거야. 아마 7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기억부터 첫 번째가 천재지변 정도야. 천재지변. 화재 불난 거죠. 저나 비슷하죠. 돈에 도둑 들어가지고 재산이 다 털렸는데 세금 신고하기가 힘들겠죠. 연장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이 아파요. 지금 병원에서 막 옆에서 이제 보조해줘야 돼요.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장례 치르고 해야 돼요. 돌아가셨다. 상중이다. 세 번째는요, 정전 등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마팅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세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건데 한국은행 등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 네 번째는요, 은행이 먹통이에요. 은행 등이 휴무거나 정상적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 다섯 번째는요, 법인사업자. 우리 법인사업자들의 장부는 회계장부, 회계에서 배우잖아요. 이제 승철쌤한테 그 회계장부를 검찰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뇌물, 비리 이런 데를 머리로 가져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 법인세는 회계 장부를 토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장부가 없으면 세금 신고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 연장 좀 해주세요.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청해서 세무서가 승인해야 돼. 참고로. 보통 현실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요, 세금 신고가 어려우니까 회계사, 세무사분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 세무사 사무실이 불이 난 거예요. 기억에 있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유가 세무사한테 일어난 거야. 그때도 기한 연장이 되겠죠. 최근에는 우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요 사유들이 모두 해당되면 납부기한 연장도 돼요. 납부기한 연장. 근데 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어요.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위치해 있는데 요 사유들이 납부도 연장될 수 있어요. 최근 한 1,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힘드니까 참고로 여기는 사업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납부기한 연장 중에서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는 워딩이 있어요. 신고는 해야 돼. 신고기한 연장 안 되는데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납부기한 연장해줘요. 참고로 사업이 힘들 때는 뭐 그 징수법에서 좀 나중에 비교해서 좀 배울 거고요. 뭐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죠. 마지막 위와 유사한 사유. 근데 이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어보다는 얘가 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냐 없냐,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세무과 스무스하게 물어보는데 특히 재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의 이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냐면요, 지금 일단 기한 연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회독을 위해서 미리 정리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좀 제목 옆에다 써보세요. 이게 30점으로 나올 때는요, 요것만으로는 30점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요런 식의 재해 일어났을 때, 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기한 연장 써도 되지만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 손실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논술형으로 만약 나온다면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각 흩어져 있는 법마다의 혜택으로서 뭐 받을 수 있냐, 재해 소득을 받을 수 있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기한 연장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을 참고로 또 어려운데, 요거까지는 뭐 나머지로 적었는데,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약하지 말자. 일시상각 충당금. 요거는 뭐냐면, 내가 화재가 날 거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타잖아요. 이거 보험금도 소득이니까 세금 내야 돼. 근데 내가 이 보험금 타서 뭐 하려고 하려면, 불탄 자산 대체해서 새로운 자산 취득해야 돼요. 세금 이연시켜줘요. 이해시켜줘. 요거 지금 과세 안 하고 나중에 과세해 줄게라는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실무사 많이 하는 처리예요. 이런 게 좀 흩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어도 30조 논술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놓고 나중에 배우고 나서 2회독, 3회독 할 때는 이 재해란 상황 속에서 이것도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기한은 신고도 되지만 납부 쪽도 돼요. 납부 쪽도. 연장 기간 원칙은 3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이 지나도록 위에 힘든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1개월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한데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맥스 9개월이야. 무조건 9개월이 아니라 9개월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 빼고 각종 위에 보시면 신청, 청구, 그 밖에 제출, 통지, 기한까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3개월 플러스 1개월인데 신고와 관련된 것들은 9개월이야. 요거는 좀 암기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기본 지식으로 이건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세무서 우리 혹시 거주지가 크게 어디시죠? 시청 쪽, 종로요. 종로 세무서가 있어요. 그럼 종로 세무서 서울시 구마다 하나의 세무서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강남 쪽은 3개의 세무서가 한 건물에 같이 있어요. 저희 학원 근처에 있거든요. 참고로 거기가 1선 세무서예요. 1선 세무서. 근데 이제 서울을 아예 관리하려고 그래. 서울청이라 그러거든요. 서울지방구세청. 이게 지방구세청이라 그래. 지방구세청장. 근데 우리 국가 단위로 관리하는 게 일명 국세청이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어요.
요거는 각 지역마다 있고, 요 지역을 크게 관리하는 걸 지방청이라 그래서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막 뭐 대전청 이런 식으로 광주청 이렇게 되어 있고, 세종시에서 이제 국세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직급이야. 여기 세무서장님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지방국세청장님이 높고, 국세청장님은 딱 한 명이야. 딱 한 명이요. 그리고 요 세무서에 다시 이제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시험은 7급, 9급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7급, 9급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신청 언제까지 하냐면요, 이게 작년 세무사 시험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틀린 게, 사실 세무사 시험에서 판례 위주로 시험을 냈었는데요, 최근에 좀 이제 막 뭐 사실 뉴스라도 봤을 거예요. 막 이제 특혜 논란, 세무공무원들의 유리한 시험 뭐 이러면서 좀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평등하게 좀 판례 위주로 내지 않고 좀 법령위로 출제해가지고 그동안의 시험과는 다르게 좀 까암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경지사랑 좀 비슷하게 냈어. 경지사는 일단 판례가 안 나와요. 경지사 때 판례가 안 나와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도 굉장히 법령위로 출제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출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1차 때 공부하고 안 해버려가지고 잘 못 썼었거든요. 3일 전까지 시작해야 돼요.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혹시라도 3일 전까지 신청하기 어렵다라는 게, 신고 전날에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야. 그럼 3일 전까지 못 하잖아요. 그죠? 당장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시작할 수 없다 인증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안 적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3일 전이 일단 중요해요. 3일 전이. 혹시 떠올리신다면 저러고 또 적으시고요. 뭐 이 다음부터는 그냥 참고 목적 보시는 건데, 세무사장님은 연장하였을 때 지체 없이 연장됐다, 연장 안 됐다 통지해줘야 돼. 얘가 또 그냥 힘들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기한 연장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힘들만한 어떤 각종 증거 자료를 가져와서 세무사장 판단하에 재량적으로 승인이 있다 보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지. 혹시 3일 전까지 문서로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만료일 주는 승인 여부를 해줘야지만, 얘가 신고기한 연장됐는지,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구나, 연장 안 됐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만료일 주는 승인 여부를 통지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건 그냥 제껴도 돼요. 이렇게 다수가 한 번에 힘들어졌다면요, 일일이 통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관보나 신문 같은 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가름이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용어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유는 좀 눈에 익고 들어가자. 사유는 곧 눈에 익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송달부터는요, 우리 50분 단위로부터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할게요.